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세금 깡이자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죠. 국민의당은 뒤늦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으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던지고 보기식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야당의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보다 세밀한 정책 구상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대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어제 선대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배진교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돼 있으니까요.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를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에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피해 상황이나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명칭을요. 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네. 1월에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으로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고 그래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인당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박원주 정책위 의장이 오늘 회의에서 이 방역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당 안팎에서는 이게 명목이 방역지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게 예산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야당의 반대를 좀 더 수월하게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방역지원금이지만 지급 자체는 뭐 이전의 재난지원금처럼 이 소멸성 지역 화폐 뭐 신용카드나 그 뭐 지역 화폐로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화폐로 주더라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 뭐 지금 아주 막연하지만 일상회복 지원 이렇게 지금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마스크 이 지금 지역 화폐로 주면 마스크나 뭐 손소독제나 이런 것만 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그 구매 물품에 따라서 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좀 사실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런 회의론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뭐 그렇게 사용하도록 뭐 권장한다 뭐 아마 그런 정도로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이 이전에 되고 사용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범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네네. 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정부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까지 정부에서 뭐 뚜렷하게 입장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기재부 등에서는 또 이제 김부겸 총리도 앞서서 일관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재정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당정 간에 좀 입장 차이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간의 주례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이 문제를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깡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이 세금깡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 이 방역지원금이라는 이 방안 자체보다는 이제 앞서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금 납부를 좀 유예해서 이를테면 올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를 내년으로 좀 이월해서 뭐 그런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서 오늘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냐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서 예산을 갖고 장난감처럼 주물럭주물럭한다.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예산을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은 그 송영길 대표의 기로는 1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네. 50조 원을 투입해서 자영업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전 국민을 그러니까 가구별로 줬던 1차 재난지원금이 약 지금 15조 안팎 15조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고 네. 가장 최근에 이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됐던 그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가 10조 원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 앞서 경선 때부터 50조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 43조 원 정도는 이제 그 영업 제한 때문에 이제 손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 네. 이거랑은 별개로 한 5조 정도는 이제 그 정부가 이자를 부담해가지고 50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경선 때부터 주장을 했던 방안인데요.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오늘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라 우리 당에서도 검토를 추가로도 하겠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있자 우리 당 입장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것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다만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금년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우선 반영하겠지만 어차피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재원 조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국채 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출 구조 조정 그리고 필요한 만큼 지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그 세입이 갑자기 내년에 들어서 추가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편성하고 그 방안은 아마 국채로 마련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효과가 있는 재난지원금은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던지고 보는 식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말의 성찬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 실행에 나서라면서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원책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지원책에는 동의한다는 얘기는 이 구체적인 방안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네. 이 윤 후보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표된다고 내지르면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청년 세대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양측 후보를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에 대해선 세금이 더 거친다면 그 돈을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면서 청년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국가 부채를 갚아서 청년 짐을 덜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왜 50조 원인지는 100일 후에 설명하겠다고 하는 건 피해 업종과 규모를 끼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면서 네. 받고 더블을 외친 도박꾼 행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 윤 후보를 겨냥해서 재정을 1도 모르면서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이냐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져온 사람으로서 세금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양당 후보를 모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네요. 자, 대선 움직임 좀 더 살펴볼까요? 민주당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3차 인선안을 발표했어요. 네, 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 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을 빼고 163명 전원이 참여하는 초대형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선대위 주요 골격인 각급 본부 구성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 선대위 운영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석으로 비워졌던 선대위 공보단장에는 이 앞서 지난 19대 대선 때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강원 의원,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이 공보단장을 다시 맡아주기로 했고요. 네. 수석 부단장은 이 김성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총괄선거대책본부에는 이 정태호, 고영인, 이성만, 이형석 의원이 그 부본부장 직함을 맡게 됐고요. 총무본부에는 문진석, 이정문 의원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부본부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MZ세대와 소통을 위해서 청년 플랫폼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어요. 네, MZ세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청년 플랫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좀 비교적 연령대가 젊은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당 최고위에 청년목 최고위원인 이동학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단에서는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철민 의원 등이 인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를 했는데 이게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1시께 자택에서 구토, 현기증 증세와 함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신체를 바닥에 부딪혀서 열상을 입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지금 이해식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면서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 이렇게 일정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이재명 후보 진행하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는 정상 진행이 되고요. 관훈 토론 그리고 대한상의 방문, 원불교 종단 방문 이런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행보도 좀 살펴보죠. 오늘 4.19 민주의지를 참배했어요. 네, 오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이 4.19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이른바 전두환 옹호 파문 이제 이것에 대한 지금 계속 그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이 좀 말하자면 이렇게 내가 헌법 정신,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다. 아마 이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냐. 광주 방문 전에 사전 행보로 기획한 것이다. 네,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 어제 그저께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라고 했고 반헌법적 탄압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4.19 민주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그 헌법 정신의 그 뿌리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일정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이 4.19 기념탑에 오르고 묘역을 밟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일었어요. 네, 오늘 뉴스원 보도였는데요. 이 윤 후보 측 관계자들이 이 윤 후보 윤 후보가 이제 그 참배하는 그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하니까 네. 현장에 이제 윤 후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지지자들이 기념탑 옆으로 와서 뭐 허나 분양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기념탑 조형물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인근 묘역을 밟고 올라서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묘역을 이렇게 넘어다니고 이런 모습이 보도가 돼서 좀 무리를 빚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시민정책검증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네, 뭐 지금 이걸 아직까지 이 역시 뭐 선대위 구성안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서 뭐 네. 선대위 내부 조직으로 설치가 될지 아니면 어떤 선대위와는 별도로 당 소속 조직으로 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미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윤 후보 측에 따르면 뭐 옛 민주당 계열이나 뭐 호남 인사 그리고 이른바 그 탈진보 진영한 이제 중도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구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라든지 뭐 금태섭 전 의원 이제 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구상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일반 시민들이 직접 공약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공감정책단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선대위원장을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캠프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생각이 좀 서로 다른 거 아니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선대위에 뭐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말겠다 사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앞서간 부분인 네.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후보 본인과 지금 경선을 같이 치른 이제 현재 경선 캠프 인사들 이쪽이 한 축이고 반대쪽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한 축에서 약간 입장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선 캠프는 사실상 해체하고 이 중도로의 확장을 컨셉트로 실무형 선대위를 좀 소규모로 꾸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 본인과 측근들은 좀 대규모의 통합형 선대위가 필요하다.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0명이 좀 넘는데 네. 의원들 전원이 참여해달라 막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 민주당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예. 그런 제안을 할 만큼 어떤 선대위 구성에 대한 그 말하자면 구상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윤 후보 측 인사가 그 석간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은 선대위 임명장을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공유하면서 대선 콘셉트를 조직 선거로 잡고 수백만 장 뿌리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들이민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보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신동아 대담에서 그 대선 캠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자리 사냥꾼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제대로 삭발하지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고 당선돼도 많은 문제 야기하는 것을 과거 정권에서 경험해봤지 않느냐. 그래서 후보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선대위 출범이 아마 오는 20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원래 구상은 좀 그랬는데요. 아마 뭐 이런 조율이 좀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뭐 예상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또 만났어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병준 전 위원장은 서로 사이가 좀 안 좋고 껄끄러운 관계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요.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병준 전 위원장 만난 거는 맞다.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뭐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그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좀 전면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 기간 동안 이제 윤 후보와 계속 이제 소통을 하면서 특히 어떤 구체적인 뭐 인사 분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이걸 전면에 나서서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후보와 만나서 각자 조언을 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선대위를 구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말하자면 누가 더 중요한 직책으로 가게 되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밖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서 아마 후보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모 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모 씨와 서울 송파구에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4억 원을 넣고 이제 소송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최 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이제 말하자면 모해 위증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 정 씨에 대해서 정 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고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네. 앞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이 됐었는데, 대검찰청에서 지난 7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그러니까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그 판단이 나왔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재기수사를 해본 결과 대검 승인을 거쳐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불기소 뭐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뭐 어떤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하고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가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윤 전 총장 본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공수처에서 지금 고발 사주 그리고 판사 사찰 지시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하고 그다음에 펀드 관련 수사를 이렇게 좀 적극 약간 방해했다, 이런 등의 한 4건 정도가 지금 공수처에 입건이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 같은 경우에 이 모해위증 사건은 오늘 이제 무혐의가 불기소가 됐는데, 네.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사무장병원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심 유죄를 받고 지금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김진우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윤석열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혐의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4건째 추가 입건한 것에 대해서 이 김진욱 처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난 2월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것이 서로 달라 수사로 사실 인정을 다시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직접 수사나 다른 수사기관 이첩 둘 중에 하나였다면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난센스라 직접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집단 스토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어요. 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공작 수사가 집단 스토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관계가 느껴진다.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은 올 초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라면서, 공수처는 이전 3건의 의혹 사건에 대한 제대로 수사 결과도 못 내고 있으면서 야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4번째 수사를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정의당이 대선 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를 못 꺾는다. 이번 대선은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공식화한 것을 두고서도 정의당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신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정의당의 각오 또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입니다. 네, 어제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이제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하셨는데요. 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네네. 선대위 명칭이 심상치 않은 선대위예요. 왜 네네.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겁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60%에 육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수세적으로 더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추월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이제 국민들 바람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정권 교체를 윤석열 후보로 할 경우에 네. 과거 수구 세력으로의 교체인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4번 리스크에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빼고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후보가 심상정뿐이다. 그런 심상치 않은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특히는 캐스팅 보트라고 표현되는 지금 2030 지지세가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상치 않은 기세를 몰아서 네. 올해 연내 2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심상치 않은 선대위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심상치 않은 건 계속 이제 강조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국민이나 유권자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두드러질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21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정의당이 그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국회 내에서의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여전히 이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심상치 않은 국민 여론들 속에는 이미 기득권 양당으로 대표되고 기득권 카르텔에 포함되어 있는 20%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80%의 국민들은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지금 있고, 이 불기차 연대를 통해서 충분하게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이번이 4번째 대권 도전이거든요. 네네네. 좀 새로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심상정 후보만의 어떤 차별성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저희 대선 후보 그 투표에서도 심상정 후보와 또 결선에서 맞붙었던 이정미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승부를 보여줬는데,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의원님에 대한 네. 그런 지적, 또 한편에서는 우리 당에 대한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정미 후보로 표가 이제 좀 결집된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께서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선택을 했다고 보고, 네. 특히는 이번 대선은 이윤 대전인데요. 이명박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대전인데, 이 대전이 실제로 치르면 치를수록 의혹 털기를 하다가 지금 대선이 끝날 판인 거잖아요. 네네. 실제적으로 미래를 얘기할 후보는 우리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깨끗하게 국민만 보고 걸어온 믿을 만한 카드. 이게 심상정 후보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위기에 놓인 80%의 국민들을 태우고 갈 불기차,
기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이것이 심상정 후보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발언 중에 네. 이재명 후보 이름을 이명박이라고 잘못 말씀해 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심상정 후보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없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아, 절대 없다. 끝까지 네, 완주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3지대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뭐 김동연 후보 이렇게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 대한 공감 속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결선 투표제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 투표제, 대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양당 체제 종식 선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는 우리 정의당의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불평등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별,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면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우려하고 단일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네. 제가 이제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새물결 창당 발기인데 축사도 가서 했습니다만 역시 김동연 후보도 정치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에 힘을 모으자고 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서 향후 김동연 후보의 행보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동연 후보와는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하고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네네.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게 이름은 바꿨지만 어찌됐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입장을 냈습니다만 네. 그동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물쩡 넘기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장 지금 골절상을 입은 응급 환자들이 지금 잔뜩 있는데 네. 타박상 환자부터 돌보겠다는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난 8월 국회에서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그래서 소급 입법과 함께 손실보상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보된 세수 30조 원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던 민주당과 정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손실보상은 제대로 안 한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 80%만 보상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원 제한을 했던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행사업이나 네. 여행업은 아예 이런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 환자를 지금 처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표되는 일만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비판을 국민들이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지원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걸 정리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피해를 입은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 네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손실을 보거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 하나 하고요.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논리를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네네. 원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취지에는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훨씬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확장 재정 지원 정책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확장 재정 정책의 일환인 건데 이 확장 재정 정책의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전 국민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았죠. 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났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오면서 당장 지금 손실 보상이 필요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고 두껍게 해야 된다라고 청와대나 정부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어진 것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하게 보상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 국회에서 충분하게 지혜를 모아서 논의를 해주면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현재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80%가 할 게 아니고 100%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이미 폐업 직전에 가 있는 예식장, 장례식장 같은 행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여행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문화 행사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네. 50조 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하겠다, 손실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맞불을 국민의힘에 지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조를 투입하자 이렇게 선거 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선거가 끝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하자고 얘기했더니 국가 채무 그다음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론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50조의 예산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네. 그럼 과연 국민의힘이 이걸 동의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합의부터 하고 오는 게 우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합의하면 지금 50조 원 지급하는 거는 동의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방식은 동의 안 하죠.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보상 중에 영업보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영업보상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가 임대료 문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 받은 대부분은 임대료로 나가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대출 상환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임대료를 적어도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추계했던 내용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0조에서 한 15조 정도 수준이면 전체 임대료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추계가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50조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당 심상정 후보 1호 공약이 주 4일 근무제입니다. 네네네. 근데 주 40시간도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주 4일 근무제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네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오히려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기적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 5일째 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금융권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망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3년 시행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더 급속히 성장했죠. 국민들의 삶도 약간 여유가 생겼죠. 저는 주 4일제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내세운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 4일제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큰 그림의 일부인데요. 주 4일제가 포함된 신노동법도 사실 지금 이제 공약으로 같이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서 정말 선진국 시민의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일에 심상정 후보의 노동공약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신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기다렸습니다. 아, 기다리셨군요. 예, 네. 어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셨는지요? 네, 이번 주는 뭐 미리 말씀 좀 훈훈한 소식들이 뒤에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벌써 말씀을 기대가 드릴 되는데요. 거고요. 네. 근데 1위 분야는 역시 가장 뜨거웠던 정치 분야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키워드는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홍준표라는 키워드고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출되면서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이재명 후보와 어떤 구도의 대선 경쟁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홍준표 키워드는 뭐 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두 분 중에 지면 한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처절한 대선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네. 뭐 이전 투구 뭐 대선에서 부디 사람은 대선이 되도록 부터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화제가 됐던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2위 주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 주만 해도 좀 뭐 낮 기온 20도 내외까지 폭언했다가 네.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랬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갑자기 추워졌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이른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우산을 제대로 들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 몰아쳤고요. 뭐 가을인데도 비도 강했고 일부 지역 청둔 번개도 동반돼서 어제 비를 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며칠 제가 이번에 가을 구경 아예 못할 뻔하다가 저희 아기가 급하게 얘기를 해서 놀이동산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정말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을 가을을 아예 놓쳐버릴 뻔했어요. 네, 그런 지금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비 와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네.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추위 속에서 밤사이 이제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라산에는 오늘 이제 첫눈이 내려서 이제 내일까지 1에서 5cm가 쌓이는 첫눈을 보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의 첫눈이 보통 언제가 첫눈이라고 혹시 기록하는지 알고 계세요? 첫눈의 기준. 첫눈의 기준 네. 매번 듣는데 매번 매년마다 나오긴 하는데 네. 그때마다 까먹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까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서울에서의 첫눈의 기준이 종로에서 기상청 직원이 직접 눈으로 눈을 목격해야 첫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첫눈 네. 내리면 만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네. 기상청 직원을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이번에도 뭐 오늘 북한산 관악산에 진눈깨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무리 오더라도 종로에서 기상청 직원께서 안 보시면 첫눈이 그래요? 아니다라는 얘기. TMI지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하나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 키워드가 또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이게 미세먼지라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 어쨌든 우리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공기는 맑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위드 코로나 하자마자 미세먼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5일 이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서 초미세 농도가 이제 올라가서 종일 탁한 하늘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고 중국 쪽에서 바람 타고 오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린 대로 이른바 이제 시진핑표 탄소 저감이 지금 중국발에서 계속 탄소 중립 다음에 이거 안 된다. 결국 전력 대란이 있으니까 뭐 석탄이라도 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겨울에 우리 미세먼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SNS에서 좀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때는 또 요소수 대란이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이제 부동산 분야고요. 메인 키워드는 뭐 힐스테이트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계약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피스텔 관련 얘기고요. 과천에 이제 12만 명이 청약을 했었던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12만 명이 청약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그 위치도 그렇고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고 전매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계약만 되면
웃돈이 7, 8천이다. 혹은 1억 5천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거품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도 계속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기사나 내용이나 SNS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7일 이제 그 모델하우스 앞에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상당히 몰렸었대요. 그래서 네. 뭐 소위 떴다방이라고 추정되는 무리들이 이제 볼펜과 노트 들고 당첨자들의 매물 선점하려고 뭐 주차장 들어오는 자동차 예의주시하기도 있었고 네. 또 뭐 매물 구해보려는 실수요자들은 이들과 접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른바 이제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에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또 오피스텔 자체가 보유 주택 수랑 무관하게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100실 미만이라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은 이제 프리미엄 붙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너도 나도 오피스텔 잡기에서 몰려든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당첨만 되면 네. 로또 복권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군요. 네, 뭐 실제로 이제 과천뿐만 아니라 신길에서도 비슷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신길 푸르지오던의 1349대 1 정도니까 그 엄청난 이제 경쟁률이었는데 댓글 역시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청약자들 리스트 받아서 거래 내역 좀 탈세 있었는지 좀 조사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요. 아니면은 오피스텔도 결국 규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전매 없으니까 결국 단타치골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네. 이제 댓글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게 오히려 투기 조성하는 기사다.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기사화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고 무자격 떴다방들이 부동산 투기 주범이니까 이들 좀 단속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떴다방 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닌가도 싶은데. 그러니까요. 다음 주제는 이 댓글이 뜨거운 이슈가 아니라 네.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 분야고요. 사회 분야인데 키워드가 따뜻하다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소수 얘기입니다. 요소수 얘기. 네. 요소수 네. 그 나눔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서에 네. 요소수 익명 기부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남 지역에서 직접 사람들이 소방서를 찾아가서 요소수를 익명 기부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50리터짜리를 하나둘씩 이제 건물 앞에다 내려놓고 소방관님이 아이고 왜 놓고 가세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자리 뜨시는 이런 분들도 많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짐수레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 혹은 또 어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광양의 한 119 안전센터에는 시민들이 말없이 두고 간 요소수가 130리터 정도까지 쌓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통에 보통 10리터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 광주시나 전라남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는 한 6개월분, 전라남도는 4개월분의 요소수 확보했다라는 얘기들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급에 차질이 없게 만드는 이런 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요소수 테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응을 또 보이기 시작해서 조금 희망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분야에 또 따뜻한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저 정말 이거 의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유독 사랑의 연탄 나눔 관련 SNS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이 사랑의 연탄 나눔의 봉사활동이 펼쳐진 것인데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뭐 대표적으로 일단 한성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강남시 구룡마을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네. 보면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는 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모건대 구성원이 18년째 매년 이제 성금을 모아서 연탄을 구입하고 배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20대 친구들은 아이러니하지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 연탄을 보기 힘든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좀 덜 집에서 때니까. 연탄을 태우는 네. 그런 집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활동이 단순한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에 확실히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구나라는 거에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부산에서도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 이제 시즌이 되니까 캠퍼스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고치고 있다가 네.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뭐 이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 친구들도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좀 따뜻한 소식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려온 한 주간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대학들이 한 2년 가까이 네. 개강은 해도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아리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못 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학교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됐잖아요. 대학에. 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의미 있는 게 위드 코로나가 되자마자 본인들이 놀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걸 먼저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학엔 동아리가 있지만 네. 이런 동아리 뭐 모임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은 대학을 나와도 그렇죠. 나중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나이 농활 먹어도. 가서 세참 먹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긴 하던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5위 주제 어떤 거죠? 네, 5위 주제는요. 연애 분야인데 연애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기술 키워드가 같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NFT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NFT요?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번 주에요. 그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그 코인 이제 그 블록체인 혹은 이제 가상화폐를 하는 업비트라는 회사랑 네네.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업비트면은 거래소.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어제는 SM에서도 본인들이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달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JYP 같은 경우는 이미 업비트에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교환하면서 이제 그런 NFT의 공식화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메이저 기획사들이 이제 다 NFT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 과연 이러한 이유들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연예기획사들이 왜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손을 잡습니까? 일단 NF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인감 도장을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우리로 네. 치면 디지털 그림 파일은 누구나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진을 이미지로 있으면 누구나 복사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이게 진짜다, 이게 진품이다라고 도장을 땅땅땅 찍는 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NFT인 거예요. 복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복제 불가능이란 개념이 물리적으로 이걸 복제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똑같은 사진이라도 이게 진품이야라고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연예기획사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연예기획사가 최근에 포토카드라고 그래서 연예인들의 화보나 사진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해요. 예.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판매를 하는데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게 우리 소속사에서 진짜 이 연예인을 찍은 사진이야 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NFT 기반으로 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예술 작품 예전에 뭐 옥션이나 경매에 붙이듯이 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많이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NFT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플랫폼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 수수료를 띄는 데들이 없이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연예 기획사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판매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좋은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발하네요. 네. 네. 오늘은 유기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유기도 문화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유명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 공연 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네. 8명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약물 파티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수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콘서트 현장에서 누가 강제로 마약을 이렇게 투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군가 보안요원이 갑자기 목에 누군가가 마약을 주사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래비스 스캇 자체가 공연을 계속 이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손해배상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조금 이건 좀 향후 지켜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